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5년 7월 6일, 오늘 두 번째 시간, 지금 시각은 오후 6시 51분입니다. 저는 아까 첫 번째 시간을 마치고 오전에 요 근처에 지인과 만나서 중국집에 가서 밥을 먹고 집에 와서 영화를 한 편 보다가 잠이 들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이 한 1시간 정도 자고 깬 다음에 마저 영화를 보면서 러닝머신을 1시간 정도 타고 또 정견이가 바람을 새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정견이 바람 새이고 여러 가지 일을 했네요. 자리에 좀 앉았습니다. 배가 사실은 좀 지금 고픈데 요번 시간 에필로그 미디어 보고 하고 잠자리에 들도록 잠자리가 아니고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지금 정신이 없는지 그 전에 이번 시간도 책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한 생각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52가지 심리 법칙, 롤프 도벨리 지음, 비르기트 랑 그림, 두행숙 옮김. 2013년 삼성경제연구소 선정 CEO가 꼭 읽어야 할 책. 저도 개인 사업을 하니까 1인 CEO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읽어봐야겠네요. CEO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심리학적 용어들로 쭉 차례가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이 그림이 참 예쁜 그림이 많습니다. 아이고. 예를 들면 이런 그림도 예쁘죠? 이런 그림을 따로 딱 그리신 분이 있어요. 잘 그리셨네요. 그림을 아주. 이런 그림도 있고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림도 많아서 금방금방 넘어갈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진도가 안 빠지니까 빨리빨리 넘길 수 있는 책을 읽고 싶은 생각이 있네요. 자, 이번 시간 에필로그 4장 61쪽 4장 1부의 4장 신의 눈길과 수도꼭지의 물방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가 동쪽의 지평선 위로 솟아오를 때 대지는 그대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노라. 그대는 아주 먼 곳에 있지만 그 빛은 이 세상을 어루만지고 있구나. 아크나톤, 태양에 바치는 송가 기원전 1370년경. 1370년경 기원전. 대단히 오래된 문학작품인데 아주 아름답네요. 수준이 높고 그대가 동쪽의 지평선 위로 솟아오를 때 대지는 그대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노라. 태양에 대한 얘기. 그대는 아주 먼 곳에 있지만 그 빛은 이 세상을 어루만지고 있구나. 이야. 기원전 1370년경의 사람들을 우리는 그냥 막연히 생각했을 때 미개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성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었나 봅니다. 자, 62쪽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아크나톤이 살았던 파라오 시대의 이집트인들은 태양을 숭배하는 일신교를 믿었다. 그들은 빛을 신의 눈길이라 믿었고
시력을 눈에서 방출되는 일종의 파동이라고 생각했다. 시각은 마치 레이더 같은 작용으로서 외부로 뻗어나가 눈앞의 물체를 만지는 행위였다. 따라서 태양은 나일강의 계곡을 쓰다듬고 비추고 온기를 전해주는 존재였다. 당시의 물리학과 태양 숭배 사상을 고려해 볼 때 빛을 신의 눈길로 이해한 것은 나름대로 이치에 닿는 믿음이었다. 그로부터 33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은 그 시대만큼 시적이지는 않지만 보다 정확한 비유를 통해 빛을 이해하고 있다. 지금 여러분이 욕조에 앉아 있고 수도꼭지에서는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 물방울은 가령 1초에 하나씩 떨어지고 있다. 물방울이 떨어지면 작은 물결이 일면서 아름답고 완벽한 형태의 원으로 퍼져나간다. 그 원은 욕조의 벽면에 닿은 후 반대편으로 되돌아온다. 돌아오는 물결은 처음보다 약하고 한두 번 더 왕복하다 끝내 사라진다. 물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새로운 물결이 생겨나고 이 물결은 차례로 욕조의 벽에 부딪힌다. 당신이 물 위에 장난감 고무보트를 띄워놓았다면 그것은 새로운 파도를 만날 때까지 위아래로 까닥거릴 것이다. 욕조의 수면은 파도의 물마루에서 조금 높고 파도와 파도 사이의 고래선은 조금 낮다. 파도의 진동수 그리고 주파수는 물마루가 당신의 시점을 얼마나 자주 통과하느냐이다. 지금 우리가 가정한 경우에 따르면 그것은 1초에 한 번이다. 각각의 물방울은 파도를 하나씩 만들기 때문에 파도의 진동수는 물방울의 낙하율과 같다. 물결의 파장은 연속적으로 밀려오는 물마루 사이의 거리이다. 위의 경우에 파장은 10cm가 될 것이다. 파도가 1초에 하나씩 지나가고 그 사이의 간격이 10cm라면 그 파도의 속도는 초속 10cm가 된다. 이제 파도의 속도를 공식화해보자. 당신도 잠시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동의할 것이다. 즉, 파도의 속도는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다. 욕조의 물결과 바다의 파도는 모두 2차원적이다. 그것은 한 지점에서 출발하여 원의 형태를 띠고 수면 위로 퍼져나간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음파는 3차원적이다. 그것은 소리의 기점에서 출발하여 공기를 타고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간다. 공기의 밀도는 음파의 마루에서 약간 강하고 고래선은 약간 희박하다. 우리의 귀는 이 파동을 감지한다. 음파가 자주 밀려오면, 즉 진동수가 높으면 높은 소리가 들린다. 음정의 높낮이는 음파가 얼마나 자주 우리 귀를 때리는가의 문제이다. 중간도 음은 1초에 263회의 음파가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을 263Hz라고 표현한다. 여기 주 표시가 일리 있는데요. 중간도보다 한 옥타브 높은 음은 526Hz이고 두 옥타브 높으면 1052Hz이다. 진동수 즉 주파수는 한 옥타브에 2배씩 올라간다. 그렇다면 중간도의 파장은 어떻게 될까? 만약 음파가 우리 눈에 보인다면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 해수면에서 소리는 초당 약 340m 이동한다. 욕조에서처럼 파장은 파동의 속도를 주파수로 나눈 값이다. 중간도의 경우에는 약 1.3m, 대략 9살 어린이의 키와 비슷하다. 선천적인 청각장애자에게 중간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와 같은 질문으로 과학을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중간도의 주파수는 236Hz이고 이것은 오로지 그 음정에만 해당되는 정확한 진동수이다.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경우에는 음향 증폭기나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해 감지할 수 있다. 오실로스코프가 주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전류, 빛, 음향 따위의 진동 상태를 가시곡선으로 나타내거나 기록하는 장치라고 합니다. 물론 이 방법은 일상생활에서 음파를 지각하는 익숙한 경험과는 다를 것이다. 소리가 아닌 시각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밖에 무엇이 다른가? 그 속에는 필요한 모든 정보가 있다. 장단조와 스타카토, 피치카토와 음색까지 감지할 수 있다. 중간도를 들었던 과거의 경우를 연상할 수도 있다. 중간도를 전자적으로 표현하면 귀로 들을 때와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문제는 경험의 질적 차이이다. 베토벤과 같은 천재가 아니더라도 전혀 못 듣는 사람이 음악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수수께끼 같은 문제. 가로 열고 숲속에서 나무가 쓰러질 때 듣는 사람이 없으면 과연 소리가 났다고 할 수 있는가? 에 해결책을 제공한다. 물론 소리를 인간의 청각적 경험으로 정의한다면 숲속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지나치게 인간 중심적인 정의다. 나무가 쓰러졌다면 분명 음파가 생겨났을 것이다. 그 음파를 가령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시켜 재생한다면 우리는 숲에서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전혀 신비로운 현상이 아니다. 그러나 인간의 귀는 음파를 완벽하게 감지하는 기관이 아니다. 어떤 주파수는 너무 낮아서 가로 열고 1초에 20번 미만 우리가 들을 수 없다. 그러나 고래는 이렇게 낮은 어조로 쉽게 소통한다. 반대로 너무 높아서 가로 열고 1초에 2만 번 이상 감지할 수 없는 주파수도 있다. 그러나 개는 전혀 어려움 없이 듣는다. 개는 호루라기로 그 정도의 주파수 소리를 내면 곧 반응한다. 심지어는 1초에 100만 번의 음파를 내는 소리도 있다. 인간의 직접적 지각에 포착되지 않는 소리의 영역은 이렇게 다양하다. 우리의 감각기관은 환경 적응의 뛰어난 결과물이지만 물리적인 면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인간이 소리로 의사소통하는 것은 당연하다. 인간의 친척인 다른 영장류들도 그렇게 한다. 인간은 집단 생활을 하는 상호 의존적인 동물이다. 인간이 의사소통의 능력을 갖게 된 배경에는 바로 이와 같은 필연적 이유가 존재한다. 지난 수백만 년 동안 인간의 두뇌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그리고 언어를 담당하는 대뇌 피질의 특별한 영역이 진화함에 따라 인간의 어휘는 급격히 늘어났다. 우리가 소리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더욱더 늘어난 것이다. 인간이 수렵 채집 생활에 머물렀을 때 언어는 그날의 활동을 계획하고 자녀를 가르치고 친선관계를 유지하고 동료에게 위험 신호를 보내고 저녁 식사 후에 모닥불 주위에 모여 앉아 별을 보면서 담소를 나누는 경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마침내 음성 표기법이 발명되자 인간은 소리를 종이에 적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종이를 보면 머릿속에서 누군가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 발명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아주 멀리 퍼져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방법인지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말은 즉각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 소리를 낸다는 것은 공기 속에 음파를 만들어 소리의 속도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용적인 목적으로 쓰일 때 그 효과는 거의 즉각적이다. 그러나 거리가 멀어지면 즉시 문제가 발생한다. 100m 밖에 있는 사람과 계속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있다 해도 곧 목이 쉰다.
비교적 최근까지 인간의 인구 밀도는 매우 낮았다. 때문에 100m 밖에 있는 사람과 의사소통할 일이 거의 없었다. 우리 부족의 구성원을 제외하면 가까이 접근해서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거의 없었다. 행여 누군가 그런 짓을 시도한다면 우리는 즉시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 자민족 중심주의, 가로 열고 내가 속한 우리 집단이 가장 훌륭하다는 생각, 자민족 중심주의와 이방인 혐오증, 가로 열고 먼저 쏘고 나중에 질문한다는 식의 이방인에 대한 두려움. 먼저 쏘고 나중에 예. 이방인 혐오증은 지금도 우리의 의식 속에 깊이 박혀 있다. 그렇죠. 이 얘기는 이거는 이제 전에 유전자 지배 사회 할 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본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의 친척벌인 모든 원숭이와 유인원도 비슷하게 행동하고 대부분의 포유류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태도의 이면에는 소통 가능한 거리가 짧다는 것이 적어도 한 가지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면 우리와 그들은 천천히 다른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예를 들어 그들의 전사는 독수리 깃털을 머리에 꽂는 대신 스라소니 가죽을 입기 시작한다. 여기 사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아주 우습고 이상하고 미친 짓이다. 마침내 그들의 언어도 우리와 달라진다. 그들은 이상한 이름의 신을 부르고 기괴한 의식을 올리고 한심한 재물을 바친다. 이렇게 고립은 다양성을 낳는다. 그리고 집단의 규모와 소통 범위의 제한 때문에 고립은 심화된다. 수백만 년 전 동부 아프리카의 어느 작은 현장에서 태어난 인류는 이렇게 고립과 방랑과 다양화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방인이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대목을 읽다 보니까 총균세에서 유기니 제도 그쪽에 그 비교적 좁은 지역에 어마어마한 수의 언어가 발달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부족이 다양하고 그 각 부족마다 고립적으로 생활해 왔기 때문에 언어도 각각 달랐다고. 그러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잠깐만 부족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은 그런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인도 어디에서는 개울가 하나만 지나도 그 서로의 마을 간에 말이 안 통한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고립과 방랑화 과정, 다양화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방인이 되었다. 이 얘기는 진짜 정확한 얘기죠. 자, 이분의 칼 세이건 이분의 학문적 깊이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분은 천체 물리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이런 진화라든지 생물학에 관해서도 조예가 엄청나게 깊어요. 이미 이런 내용은 이 총균세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을 다 담고 있잖아요. 이 책은 그 총균세보다도 훨씬 전에 나온 책인데 이 경향이 역정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인류라는 이름을 재인식하고 통합하여 그 부족들을 하나의 종으로 묶으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것은 기술의 진보 때문이었다. 말을 길들임으로써 인간은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 편지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며칠이 소요되었다. 범선을 제조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은 지구의 가장 먼 곳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역시 느렸다. 18세기에 유럽에서 중국까지 항해하려면 2년이 걸렸다. 여기저기 흩어져 존재하던 국가들은 서로의 궁정에 대사를 보내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산물을 교환했다.
그러나 18세기 중국인들의 눈에 비친 유럽인들의 모습은 달에서 온 외계인만큼이나 희한한 존재들이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였다. 세계가 진정으로 통합되어 시골티를 벗기 위해서는 말이나 범선보다 훨씬 빠르게 전 세계에 정보를 전해주고 적어도 보통 사람들이 수시로 이용할 정도로 가격이 저렴한 기술이 필요했다. 그런 기술은 전보가 발명되고 해적 케이블이 설치되면서 시작되었고 그 케이블을 함께 이용하는 전화가 발명되면서 급속히 확장되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위성통신 기술이 발명되면서 엄청나게 팽창했다. 오늘날 우리는 일상적으로 별다른 생각 없이 빛의 속도로 의사소통한다. 말이나 범선의 속도에서 빛의 속도로 발전한 것은 거의 1억 배에 가까운 증가이다. 그러나 우리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정보를 보낼 수 없다. 그것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도 확인된 바 있는 물리적 세계의 객관적 성질 때문이다. 한 세기 만에 우리는 최종적인 제한 속도에 접근했다. 빛의 속도에 도전하는 통신기술은 매우 까다롭고 관련 분야 또한 매우 광범위하다. 물론 현대사회도 아직 완전한 실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해외 전화를 걸 때 우리는 질문을 끝낸 순간과 상대방의 응답이 시작되는 순간 사이에 짤막한 시간차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숨가쁘게 진행된다. 먼저 우리의 음성이 전화기 속으로 들어가서 전화선을 타고 정기적으로 발송된다. 송신국에 도달하는 음성은 극초단파로 바뀌어 정지 궤도에 떠있는 통신 위성으로 발사되고 다시 지상의 수신국으로 발사되어 잠시 동안 전화선을 타고 달리다가 아마도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수화기의 진동판에 도달하고 공기를 매우 짧게 진동시켜 음파를 만들어서 누군가의 귀에 들어가고 귀에서 뇌까지 전기화학적 신호를 보낸다. 비로소 이때 음성의 내용은 상대방에게 이용된다. 지구에서 전기위성의 고도까지 빛이 왕복하는 시간은 4분의 1초이다. 통신기와 수신기의 거리가 멀수록 시간은 오래 걸린다. 달 위의 아폴로 비행사들이 지상의 관제센터와 대화를 나눴을 때 질문과 대답의 지연 시간은 위성까지의 왕복 시간보다 더 길었다. 빛이 혹은 무선 신호가 지구와 달을 여행하는 시간은 2.6초이기 때문이다. 화성 궤도의 좋은 위치에서 우주선이 보내는 메시지를 지상에서 수신하는 데는 20분이 걸린다. 1989년 8월 우주 탐사선 보이저 2호는 해왕성과 그 위성들 그리고 둥근 고리의 사진을 지구로 보냈다. 태양계의 개척지에서 보내온 그 자료가 빛의 속도로 우리에게 도달한 시간은 5시간이었다. 인류가 받은 전화 중에서 최장거리 통화였던 셈이다. 요즘은 뭐 인터넷 거의 실시간이죠. 이렇게 지금 만약에 유튜브로 저 미국에 있는 사람과 제가 소통을 한다면 거의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죠. 요즘에 기술이 발전해서 여러 가지 맥락에서 볼 때 빛은 파동으로 움직인다. 예를 들어 암실에서 나란히 뚫려 있는 두 개의 가느다란 구멍을 빛이 통과한다고 상상해 보자. 그 뒤에 스크린이 있다면 어떤 모습이 비춰질까? 물론 구멍의 그림자가 나타난다. 그러나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밝고 어두운 홈의 그림자가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이른바 간섭무늬이다. 일직선으로 진행하는 총알과는 달리 두 개의 홈을 통과한 광파는 다양한 각도로 퍼진다. 파동의 마루와 마루가 겹치는 곳에는 그 홈의 밝은 그림자가 나타난다. 이 부분이 보강 간섭이다. 마루와 골이 겹치는 곳에는 어둠이 생긴다. 이 부분은 상쇄 간섭이다. 이것은 모든 파동의 특징적인 운동이다. 파도가 수면에서 잔교의 말뚝에 의해 갈라지는 부분에서
같은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빛은 또한 무수히 많은 작은 총알처럼 이른바 광량자로 운동한다. 이것이 일반적인 광전지 가로 열고 예를 들어 사진기나 광전지 계산기 가로 닫고의 작동 원리이다. 하나의 광량자가 민감한 표면에 도달하면 하나의 전자를 방출한다. 따라서 무수한 광량자는 무수한 전자의 흐름을 생성한다. 그렇다면 빛은 어떻게 파동인 동시에 입자일 수 있는가? 파동도 아니고 입자도 아닌 다른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빛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 세계에는 비슷한 것조차 없는 존재로서 어떤 환경에서는 파동의 성질을 띠지만 다른 환경에서는 입자의 성질을 띠는 완전히 새로운 어떤 것이 아닐까? 이러한 파동 입자 이원론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자연은 항상 인간의 눈높이에 맞게 존재하지는 않으며 인간에게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보아 빛은 소리와 비슷하다. 빛의 파동은 3차원이고 주파수의 파장과 속도, 파장과 속도, 가로 열고 빛의 속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광파는 물이나 공기와 같은 매개체 없이 전파된다. 빛은 태양과 별로부터 우리에게 도달하지만 그 사이의 공간은 거의 완벽한 진공이다. 송수신 연결장치가 없으면 우주 비행사들은 몇 센티미터 앞의 동료와도 대화를 할 수 없다. 소리를 전달하는 공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를 아주 잘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이 몸을 기울여 헬멧을 서로 가까이 대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방에서 모든 공기를 없앤다면 옆 사람이 불평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겠지만 그가 가슴을 치고 헐떡거리는 모습은 보일 것이다. 유머러스 하세요. 예. 우리가 보통 눈으로 볼 수 있는 빛, 즉 가시광선은 진동수가 매우 높다. 그 빛은 1초에 약 600조 개의 파동으로 우리의 안구를 때린다. 600조. 우리는 정말 무지하게 얻어맞고 있군요. 우리 안구가. 빛의 속도는 초속 300억 센티미터이기 때문에 가시광선의 파장은 약 300억 나누기 600조, 즉 0.00005가 된다. 모르겠네. 행여 그 파장 자체에 빛이 비춰진다고 해도 엄청나게 작아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서로 다른 주파수가 우리 귀에는 서로 다른 음조로 들리는 것처럼 진동수가 다른 빛은 우리 눈에 다른 색깔로 감지된다. 빨간색의 진동수는 초당 약 460조이고 보라색 빛은 초당 약 710조이다. 두 색 사이에는 우리가 익히 아는 무지개의 색깔들이 있다. 각각의 색은 자신만의 고유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다. 선천적인 청각장애자에게 음정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의 문제처럼 선천적인 시각장애자에게 색깔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여기서도 대답은 변함없이 진동수이다. 색깔의 진동수는 시각적으로 측정될 수도 있고 원하는 사람에 한해 음정으로 감지될 수도 있다. 적절한 훈련과 물리학적 지식을 갖춘 시각장애인이라면 붉은 장미와 빨간 사과 그리고 붉은 혈액을 구별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용으로 제작된 분광계 가로 열고 스펙트로미터가 있다면 각각의 색깔이 어떤 진동수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훈련받지 않은 정상인보다 더 잘 구별할 수 있다. 정말 그렇다. 정상인들은 460조 헤르츠 주변에서 빨간색을 감지하고 그 결과 어떤 감정을 느낀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460조 헤르츠를 감지했다는 사실 때문에 발생하는 느낌에 불과하다.
그 색깔이 아름다울 수는 있지만 그것을 지각하는 과정에는 어떤 마술도 없다. 야, 이런 게 있었군요. 저는 시각장애인이면 아예 그냥 볼 수 없다. 뭐, 그러니까 빨간색, 뭐 이런 색깔 같은 건 구별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었네요. 우리 귀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너무 높은 소리와 너무 낮은 소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시 영역 밖에 존재하는 빛의 파동수가 있다. 그 중에는 인간의 가시 영역을 훨씬 초과하는 것들도 있다. 감마선의 경우 진동수는 초당 대략 10억의 10억, 10억의 18승이라고 돼 있는데 10억의 10억이면 주 표시가 있는데 나도 안다. 하지만 객관적인 수치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베이다. 단지로 10억의 10억 베이다. 반대로 아주 낮은 것도 있다. 각 전자파의 경우 진동수는 초당 1 미만이다. 빛의 스펙트럼을 구주파에서 저주파로 나열해보면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전자파 순이다. 이것들 모두가 진공을 통과하는 파동들이다. 각각의 파동은 가시 영역의 빛만큼이나 빛으로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 이제 빛의 진동수에 대해 천문학적으로 살펴보자. 각각의 광선 영역에서 우주는 아주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감마선을 받으면 밝은 별들이 시야에서 사라진다. 그러나 궤도상에 떠있는 감마선 관측 위성에서 감지되는 정체불명의 감마선 폭발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보통의 가시광선 영역에서 전혀 감지되지 않았다. 인간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우주를 단지 가시광선만으로 본다면 감마선의 원천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똑같은 사실이 X선, 자외선, 적외선, 전자파 등의 원천에 적용된다. 중성미자와 우주선, 선할 때는 여기서 우주선은 이렇게 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줄의 원천, 그리고 중력파일 것으로 추정되는 파동의 원천도 역시 그렇다. 우리는 가시광선을 맹목적으로 편애하는 광신도들이다. 가시광선만이 우리의 눈에 감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신체가 전자파를 보내고 받을 수 있다면 인류는 아주 일찍부터 먼 거리를 두고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만약 X선을 송수신할 수 있었다면 처음부터 식물과 동물 그리고 인간과 강물 속에 감춰진 내용물들을 유용하게 파악했을 것이다. 왜 우리의 눈은 이러한 빛의 진동수를 감지하도록 진화하지 못했을까? 여러분이 어떤 물질을 선택하든 그 물질은 특정한 진동수를 흡수하고 다른 진동수는 배척하는 성질이 있다. 각각의 물질은 선호하는 진동수의 영역이 다르다. 빛과 화학 사이에는 자연적인 동조 현상이 있는 것이다. 가령 감마선과 같은 진동수는 거의 모든 물질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흡수된다. 만약 감마선 플래시를 비춘다면 그 빛은 직진 방향에 있는 공기에 의해 쉽게 흡수될 것이다. 우주에서 다가오는 감마선은 지면에 닿기도 전에 대기에 모두 다 흡수된다. 지상에 있는 물체들은 감마선을 받으면 핵무기 주변을 제외하고 매우 어둡게 보일 것이다. 따라서 은하의 중심에서 방출되는 감마광선을 보고 싶다면 관측 장비를 가지고 우주로 나가야 한다. X선, 자외선, 그리고 대부분의 적외선 진동수들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 반면에 대부분의 물질들은 가시광선을 잘 흡수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공기는 가시광선을 그대로 통과시킨다. 우리의 눈에 가시적 진동수들이 잘 보이는 한 가지 이유는 그 빛이 대기를 통과해서 우리가 사는 곳까지 도달하기 때문이다. 감마선을 감지할 수 있는 눈이 있다 해도 대기 중에서는 크게 쓸모가 없을 것이다.
감마선에 노출된 사물들을 대기가 순식간에 검은색으로 칠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자연 선택의 결정은 경제적이고 현명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가시광선을 볼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태양이 대부분의 에너지를 가시광선으로 방출하기 때문이다. 아주 뜨거운 별은 대부분의 빛을 자외선으로 방출한다. 아주 차가운 별은 대부분 적외선으로 방출한다. 그러나 몇 가지 측면에서 평균적인 별이라 할 수 있는 태양은 대부분의 에너지를 가시광선으로 방출한다. 매우 정밀한 실험에 의하면 인간의 눈은 태양광선의 스펙트럼 중에서 노란색 부분에 정확히 해당하는 진동수에 가장 민감하다고 한다. 노란색은 태양의 가장 밝은 부분이다. 다른 행성에 사는 외계인들은 우리와 다른 진동수를 보면서 살고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우주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기체들은 가시광선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그 주변의 진동수에 대해서는 불투명하다. 매우 차가운 별을 제외하고 모든 별들이 자신의 에너지를, 대부분은 아니지만 에너지의 큰 부분을 가시적 진동수로 발산한다. 기체의 투명도가 좁은 진동수의 범위 안에서 별의 광도와 일치하는 것은 단지 우연의 이치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 우연은 우리에게 태양계에 적용될 뿐 아니라 우리의 태양계에 적용될 뿐 아니라 우주 전체에 적용된다. 이것은 복사에너지의 기본 법칙, 양자역학, 핵물리학 등에 근거하여 산출된 결론이다. 우연한 예외를 배제할 수 없겠지만 다른 세계에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그들 역시 우리와 매우 유사한 진동수를 보면서 살 것이다. 주 표시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나는 행여 위의 결론이 가시광선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쇼비니즘에 오염된 것이 아닌지 걱정스러워진다. 인간은 가시광선만을 보는 존재들이므로 우주의 모든 존재가 가시광선으로 사물을 볼 것이라고 추론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나는 인간의 역사가 맹목적 쇼비니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내 자신의 결론도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위의 결론은 인간의 자만심이 아니라 물리적 법칙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하다. 생각이 아주 깊으셔요. 네. 식물은 빨간색과 파란색을 흡수하고 초록색을 반사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초록색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 색들이 각각 얼마나 많은 양의 빛을 반사하는가에 대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가시광선에서 일반적인 색의 표면 반사율. 파란색을 흡수하고 빨간색을 반사하는 물체는 우리에게 빨간색으로 보인다. 빨간색을 흡수하고 파란색을 반사하는 물체는 파란색으로 보인다. 어떤 물체가 각기 다른 여러 색깔을 거의 동등하게 반사하면 그 물체는 흰색으로 보인다. 이 사실은 또한 회색과 검은색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검은색과 흰색의 차이는 색깔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양의 빛을 반사하는가의 문제이다. 단어들은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다. 아마도 자연에서 가장 밝은 물질은 방금 내린 눈일 것이다. 그러나 그 눈은 햇빛을 단지 75% 정도만 반사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어두운 물질이라 할 수 있는 검은색 벨벳은 그 위에 떨어지는 햇빛을 단지 몇 퍼센트밖에 반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볼 때 흑백의 대비라는 말은 개념적 오류이다. 검은색과 흰색은 근본적으로 같은 현상이고 차이가 있다면 색깔이 아니라 반사되는 빛의 상대적인 양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대부분의 흰색은 방금 내린 눈만큼 혹은 하얀색 냉장고만큼 하얗지 않다. 그리고 대부분의 검은색
또한 검은색 벨벳만큼 검지 않다. 두 개의 용어는 상대적이고 모호하고 혼란스럽다. 인간의 피부에서 반사되는 빛의 반사율은 개인에 따라 크게 다르다. 주표시가 있습니다. 입사광과 투사광의 비율, 반사율이라는 게 입사광과 투사율의 비율, 뭐 이 한 얘기네요. 피부 색소는 주로 멜라닌이라는 유기분자에 의해 생성되고, 멜라닌은 모든 단백질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티로신으로부터 만들어진다. 백피증은 멜라닌이 만들어지지 않는 유전적 질병이다. 그 환자들의 피부와 모발은 우윳빛처럼 시다. 그들의 눈의 홍채는 분홍색이다. 자연에서 색소 결핍증 동물을 발견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한 동물의 피부는 태양광선을 거의 막아주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그들에게는 위장보호색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색소 결핍증 동물들은 오래 살지 못한다. 미국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은 갈색이다. 우리의 피부는 과시광선의 빨간색 부분 쪽으로 좀 더 많은 빛을 반사하고, 파란색 부분 쪽으로는 적은 빛을 반사한다. 따라서 멜라닌 색소의 수치가 높은 사람은 유색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다. 따라서 멜라닌 색소의 수치가 높은 사람을 유색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다. 멜라닌 색소의 수치가 낮은 사람을 표백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만약 피부의 반사율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가시광선과 그에 인접한 광선 사이의 차이이다. 북유럽인과 중앙아프리카인은 자외선과 적외선 속에서는 똑같이 검다. 그 속에서는 멜라닌 색소뿐 아니라 거의 모든 유기분자들이 빛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단지 가시광선 속에서만 이례적으로 신피부가 존재할 수 있다. 스펙트럼의 대부분에서 모든 인간은 검다. 주 표시가 있습니다. 따라서 흑인이나 스페인어에서 온 니그로라는 표현보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훨씬 올바른 표현이다. 햇볕은 무지개 속의 모든 색깔에 해당하는 파동들의 혼합물이다. 그 속에는 빨간빛이나 파란빛보다 노란빛이 약간 더 많다. 이것이 태양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이 모든 색깔이 가령 장미꽃 잎 위에 떨어진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장미는 왜 빨갛게 보이는가? 빨간색을 제외한 모든 색들이 꽃잎 속에서 선택적으로 흡수되기 때문이다. 먼저 여러 광파의 혼합물이 장미에 부딪힌다. 그 파동들은 꽃잎의 표면 아래에서 무질서하게 튄다. 욕조의 물결처럼 광파도 매번 칠 때마다 탄력이 약해진다. 그러나 파란색 파동과 노란색 파동은 꽃잎에 부딪힐 때마다 빨간색 파동보다 더 많이 흡수되어 그 탄력도 더 약화된다. 꽃잎 안쪽에서 광파가 무수히 튀는 과정에서 빨간빛은 다른 빛보다 더 많이 반사되고, 그 결과 우리 눈에는 아름다운 붉은 장미가 인지된다. 파란색 혹은 보라색 꽃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이번에는 여러 번 튀는 과정에서 빨간빛과 노란빛이 선택적으로 흡수되어 파란빛과 보랏빛이 선택적으로 반사된다. 장미나 제비꽃에는 빛을 흡수하게 만드는 특별한 유기색소가 있다. 바로 안토시아닌이다. 놀랍게도 안토시아닌은 산성에서는 빨간색을 띠고 염기성에서는 파란색, 물에서는 보라색을 띈다. 따라서 장미가 빨간색을 띠는 이유는 안토시아닌을 함유한 꽃잎이 약한 산성이기 때문이다. 제비꽃은 약한 염기성이기 때문에 파란색을 띈다. 나는 이 사실을 시로 써보려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자연에서 파란 색소를 찾기는 어렵다. 지구에든 다른 곳에든 파란색 돌이나 파란색 모래는 매우 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파란 색소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은 무척 드물다. 예, 이건 문화적으로도 문화적 지식으로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파란색 염료는 매우 귀하기 때문에 비쌉니다. 그래서 고대
골동품이나 이런데 파란색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거는 진짜 최고급품이라고 해요. 안토시아닌은 약 20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원자는 수소보다 무겁다는 것, 그 원자들은 특정한 형태로 배열되어 있다는 정도이다. 생물은 색깔을 창조적으로 이용한다. 식물은 햇빛을 흡수하여 광합성을 하고 이 과정에서 단지 공기와 물로부터 양분을 만든다. 어미새는 색깔을 보고 새끼의 주둥이를 확인한다. 이 밖에도 짝의 관심을 끌 때 색을 이용하고 곤충을 끌어들여 가루바지 할 때도 색을 이용한다. 위장이나 변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최소한 인간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 색을 이용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별들의 물리적 특성과 공기의 화학작용 그리고 특히 진화의 놀라운 과정 때문이다. 그 밖에 무엇이 인간과 물리적 환경을 이토록 조화롭게 만들 수 있겠는가? 우리가 우리의 세계를 연구할 때나 여러 행성의 대기와 그 표면의 화학적 성분을 조사할 때 우리는 육조 위를 퍼져나가는 잔물결과 거의 흡사한 광파의 성질에 의존한다. 왜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의 안개는 갈색이고 해왕성의 위성인 트리톤의 표면은 분홍색인지 알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지구에서 그리고 광대한 우주 어디에서든 색깔을 식별한다는 것은 햇볕의 어느 파장이 가장 잘 반사되는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태양의 손길이 지상의 만물을 어루만진다는 생각과 햇볕이 신의 눈길이라는 생각에는 시적 아름다운 이상의 어떤 직관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실을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태양과 햇빛이 아닌 수도꼭지의 물방울을 고찰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야, 예,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반인이 대할 때 어려운 주파수라든지 저기 가시광선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간선문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재밌게 파장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재밌게 풀어내는 게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분의 인문학적 소양과 정말 풍부한 지식의 세계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오히려 저는 더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이분의 이분의 내공이 잘 읽었습니다. 4장 이렇게 읽었고요. 저는 배고파서 밥을 좀 먹어야겠네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